이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대면 기념회를 못 오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뭐 출판 기념회는 이제 사인회를 갖고 뭐 강의가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축하를 하고 사인해주고 뭐 이런 행사가 이제 중심인데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오늘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서 강의 중심으로 화끈하게 강의를 한 3시간 동안 할 생각입니다. 뭐 집에서 여러분들은 뭐 천천히 차 한잔 하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번 책이 7번째 내는 책인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뭐 책을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치 그 책을 쓰는 것이 뭐 애를 낳는 거나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고요.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집필 단계,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교정을 한 10번 정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드는 그 문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교정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내 손을 떠나죠. 그러면 이제 분만실에서 그 애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요즘은 산후 몸조리 중입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제가 책을 받아서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책을 껴안고 지금 산후 몸조리를 하는 중에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집필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뭐 요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음악, 저희 집안이 이제 음악가 집안이기 때문에 음악하고 뭐 운동, 특히 뭐 축구 뭐 이런 아주 그 동적인 운동이나 뭐 공부 빼고는 아무튼 이 잡기에 능해가지고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았습니다. 나는 공부만 빼고는 뭐 다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는 아무튼 체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공부만 하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그 계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공대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원래 81학번인데, 이 건축이 그 당시에는 뭐 종합예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으니까 건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공대를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 이공계 과목 자체가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공부가 너무 고통스럽고 안 맞는 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며 살자.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가지고 내 적성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적성이 뭘까 계속 찾아 헤매다가 미술을 하게 됐죠. 뭐 그 당시에는 미술을 제가 해봐서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실수를 하지 말자 해서 제 적성을 찾다 보니까, 음악보다는 이 미술이 뭔가 이게 축적되는 느낌. 음악은 이제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미술은 계속 쌓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작품이 이렇게 쌓이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뭔가 축적되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길을 이제 삐끗 하니까 다시 이제 제 길을 찾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의 어떤 실패와 군대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1988년도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7년간의 어떤 그 방황의 기간을 거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결심한 거는 나를 찾아서 내 인생을 살자.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그때 제가 세운 신조였었고, 지금도 제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잘한 선택 두 가지를 고르라면은, 하나는 공대를 그만두고 이 예술학을 전공한 거, 이것이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삼성을 그만둔 겁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삼성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저는 그 큐레이터 생활이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한 전시를, 그것도 애 낳는 거나 비슷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전시를 오픈하고 나면 너무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을 손에 일이 안 잡혀가지고, 그런 그 공허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같은 걸 느껴가지고, 이것도 뭔가 그 축적되는 느낌이 없다 생각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삼성이라는 어떤 안락함에 젖어들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자꾸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편리할수록, 혜택이 많을수록 그 정신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그런 것에 갈등을 갖다가 이제 99년에 퇴사를 하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직장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그 두 가지, 공대를 그만둔 거, 삼성을 그만둔 거, 이 두 가지는 그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었고, 모두가 다 말린 그런 거였는데, 제가 삼성 그만둘 때도 나이가 30대 후반, 38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결혼이라도 하고 나가라. 또 나가서 결혼도 못 한다. 나이 들어서 백수가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제 인생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항상 내가 죽으면은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학자는 내용이 남겠죠.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일찍부터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스스로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저 스스로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6개월 산다. 앞으로 6개월 산다. 그럼 너는 뭘 할래? 네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6개월로 잡은 게 아니라 너무 길게 잡았더니 똑같아, 그냥. 우리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은요,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너무 그걸 작게 잡으면은요, 한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잡으면은, 또 너무 급해요. 유서도 써야 되지, 앨범도 정리해야 되지, 제 짐도 정리해야 되고, 쓸데없는 거에 또 정리를 하게 돼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딱 생각하니까, 가장 그 중요한 거를 내가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조금 더 명료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6개월 남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6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항상 죽은 뒤에 보자. 결국 누가 어떤 내용을 남기는지 죽은 뒤에 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경제적이고 비생산적인
이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내가 쓰고 싶은 책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이미지 연구소라는 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 강의도 거의 안 하고 대학 강의라는 거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과목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되고 헌 강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긴장이 떨어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대학을 다 접고 이미지 연구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르칠 테니까 올 사람 오라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대중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인기 강사로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회원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처음에 한 20-30명 정도 제 연구소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지 연구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이미지 연구소를 끌어오고 있는데요. 매 학기 저는 새로운 내용으로 내용을 바꿔가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강의해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과목들만 해도 이 30과목 이상 과목을 소화를 했고 뭐 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철학, 미학, 신화, 생태학, 기호학, 뭐 모던, 포스트 모던 비평 이론, 뭐 한국 미학 이건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또 동서 비교 미학, 양자 미학까지 아무튼 모든 저의 관심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공부해서 그걸 강의로 이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강의들을 그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제 이미지 연구소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거기 올라간 과목만 한 30과목 될 거래요. 미친 짓을 한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내용을 혼자서 이제 그런 짓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보지도 않는 걸 계속해서 올린다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2015년 무렵부터 이제 이걸 책으로 그런 이제 그 작업을 그만두고 책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낸 책은 2004년 무렵에 현대미술의 전략, 부드러운 욕망 이 두 권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제가 연구한 그런 책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5권의 책이 나오게 됐고요. 거의 뭐 1년에 한 권씩 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책은 주로 이제 이미지 연구소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작가 아닌 분이 제 책을 보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 한국의 미학 그 책을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나한테 배우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서 어떻게 가르치냐. 응? 이 그룹이면 몰라도 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그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그룹이 스터디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한월 아카데미라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이 미술 외에 다른 분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로 이거를 조금 그 방향을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우연히 그 현암사의 그 조미연 대표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 강의를 아주 열청을 하셔가지고 거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제 강의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책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1년 만에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그 기본은 이제 제가 했던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할 때 썼던 그 어투를 그대로 살렸고요. 강의 때 그렸던, 칠판에 그렸던 도표들, 그 다음에 학생들과 토론했던 그런 질문 내용들을 다 같이 포함시켜서 보다 생생한 그 현장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까지 이르게 됐고, 오늘의 이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미학이라는 주제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져서 고민을 많이 했죠. 미학적 인간이라는 타이틀로 과연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농담으로 그 편집하시는 분한테 차라리 노예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뭐 반 농담이었지만, 그건 좀 이것도 뭐냐 해가지고 좀 기가 좀 쏠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중과에 어떻게 이제 갭을 좁히느냐, 미학이라는 이 생소한 학문과 그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가 계속 그 관건이었고, 그래서 타이틀을 살아가기라는 타이틀을 뒤에 붙인 거죠.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이 공부하기와 살아가기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공부하기라고 그러면은 뭔가 그 전문 내용을 내가 이렇게 그 공부해야 될 것 같지만, 살아가기 하면은 왠지 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나의 삶과 연결이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가 책의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이론을 위한, 어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실천을 위한 미학을 저는 그 주창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문제들을 치유하고 또 대비하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문화운동 차원에서 기획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대의 그 문제의식들을 좀 제가 느끼는 그 문제의식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병리 현상, 사회 자체가 그 병리 현상을 앓고 있고,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거를 자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심화되는, 뭐 그런 상태가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증거가 이제 그 우울증의 증가, 또 자살의 대유행. 그렇죠? 우리 역대 이래 그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뭐 OECD 1위를 몇 년간 지키고 있습니다. 뭔가 1등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 그 문화적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고, 거기다가 출생률은 또 최저하.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과거에는요, 그 힘들어도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건 정신적으로 덜 힘들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었어도.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 뭐, 신문 방송을 보면 매일 터지는 그런 부조리한 사건들이나 폐륜적인 사건들. 근데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죠. 어떤 그 정신적인 스승,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 시대에 오직 진영 논리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인간의 목적이 돈으로 대체됐어요. 이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로 바뀌어버린,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사회. 이 공산주의는 또 이 상향적 욕구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죠. 지금은 자본주의도 길이 없고요. 공산주의도 길이 없어요.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어떠한 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역시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본질을 상실하고 이 종파 싸움에 혈안이 돼 있고, 뭐 정치인은 뭐 실망 그 자체고, 예. 또 우리 학교 교육은 뭐 기술자를 양산하는 그런 어떤 기술 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항상 지금이 불경기이고 경제 재건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단군 이래에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산 적이 없고요.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서 경제 논리를 빼내고요. 자본주의를 걷어내고 실용주의를 걷어내면은 머리에 뭐가 남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들부터 어른까지 너도 나도 강남의 빌딩주를 꿈꾸고, 예. 모든 것이 다 이 자본과 관련돼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신분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결정이 돼요. 양반이니 서민이니 뭐 노예니 하는 이런 신분들이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신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는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부모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자본이에요. 이 자본력이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에 대한 해명을 필요해요. 왜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냐? 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이 경제적인 쪽으로만 그 목적이 경제 쪽으로 맞춰지면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목적성이 상실되어 버렸다. 나를 지탱할 만한 철학이 없고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길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왜 태어나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응? 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손잡고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손잡고 함께 가면은 위안이 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수가 제정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또 어떠한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교는 종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종교와 대립이 된다는 거죠. 뭐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종파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학문, 이 도덕이 무너진 사회, 인간의 가치관이 무너진 사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뭐가 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미학을 가져오게 된 거죠. 물론 기존의 미학을 가지고는 쉽지 않죠. 이 문제가 너무 순수 학문으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런 실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현실의 문제로 좀 턴시켜 가지고
미라는 것은 어떤 희망을,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희망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으로, 개발하고자, 이 책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이지만, 이 백신이 안 나오고 치료제가 안 나오니까, 이제 기존에 나온 약 중에서 조금 가능성 있는 걸 실험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말라리아 약이었던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든지, 렘데시빌인가요? 뭐 그런 그 약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아직 그게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입증이 안 돼가지고, 주저하고 있지만, 뭐 백신은 뭐 그저께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백신은 몇 가지, 뭐 화이자 백신,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이 뭐 어젠가 발표가 됐는데, 뭐 그 치유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모더나가 95%, 뭐 화이자는 90%, 뭐 그 정도면은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하니까 뭐 세계가 난리가 났죠. 뭐 주식이 뭐 최고가로 오르고 뭐 아무튼 전 세계가 다 열광적으로 그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미학적 인간이 현대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한 98% 좀 더 올려잡아서 98%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미학적 인간이라면은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치료제와 백신을 겸한 그런 상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인기가 없나?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이 62명이 들어오셨네요. 62명. 60명 가지고 안 되죠. 이 빅뉴스, 이 엄청난 이 뉴스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그건 간단해요. 본인들이 환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수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은요, 그게 정상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숫자가 적은 거를 비정상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거꾸로 비정상이 정상 보고 사입이라고 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한테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것도. 이 지점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문화운동으로 이 미학을 문화운동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결핍을 느끼면은, 이 좋은 약이 있어 하면서 그 치료약을 소개하면 되는데,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지점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 책이 굉장한 그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학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개혁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찾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안으로부터의 혁명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제안하는 문화 운동이고요. 뭐 모든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어떤 그 순수한 그 진리,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그 보편적인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어디로 오라, 어디로 소속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내용 자체로 그 항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그 주목할 학문이 바로 그 미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인간이 주업이었던 이 노동의 문제가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인간은 기계와 경쟁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겠죠. 이 기계는 인간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해가지고 인간이 되고자 하고, 인간은 그동안 노동이 본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생 일을 해가지고 그냥 일 자체에 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다라고 그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하는 인간이 그 주 업무가 아니다. 그럼 인간은 뭐라는 존재냐? 이 인문학적인 질문이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죠. 더구나 시간이 많아져요. 여가가 많아진다는 거죠. 왜? 일을 기계가 하니까. 그럼 그 많은 시간을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런 질문이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고, 기계가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은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게 상향적 욕구예요. 지금은 이 상향적 욕구가 자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상향적 욕구를 계속 채워가다 보면은 신성은 곧 창조성이고요. 창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그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 휴머니즘 운동을 한번 펼쳐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어디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누리면서, 기득권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돼가지고 스스로 창조주가 돼가지고 그런 창조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간. 이것이 제가 주창하는 미학적 인간이고요. 그러한 시대가 지금 강렬하게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1장에서는 그런 그 시대 변동의 이 대흐름을 이 거시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 이 변화의 흐름 있기라는 타이틀로, 자, 책에 이제 요런 도표를 그렸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낮과 밤이면은 밤낮이 우리는 항상 순환하고 있죠. 또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면은 여름과 겨울이 이 순환하면서 사계절을 이루고 있죠. 또 이렇듯이 이 문명도요. 이 문명도 이 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계절처럼 하루의 변화처럼 이런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가을이 지나가고 여기가 여름이면은 여기 겨울이고 여기가 가을이거든요. 이 가을. 지금 우리는 이 가을에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을 뒤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겨울이 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가을이고,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가을 뒤에 겨울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터운 옷도 꺼내놓고, 또 난방기구도 손보고, 네. 물론 뭐 잠깐 따뜻해질 일은 있지만, 그래도 대세는
아무튼 추워지는 거거든요. 온도가 내려가는 거라고요. 이렇듯이 이 시대도 이 큰 주기가 있다는 거죠. 시대의 줄기가. 그래서 시대의 그 패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파악한 패턴은 시대의 패턴은 이성과 직관 혹은 뭐 감성, 이성과 감성의 시대가 이게 그 주기를 달리하는데, 우리가 살았던 그 모던 시대, 20세기의 그 모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성이 중시됐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학문인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합리적인 그런 과학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계몽주의죠.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에 오면은, 20세기 후반에 21세기 초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죠. 모던의 끝자락과 문명에서는 여기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은 계절로 보면은 가을과 같아요. 가을. 이성적인 문명이라는 것은 곧 물질 문명입니다. 이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 환절기, 여기는 환절기예요. 환절기. 이 환절기에는 양쪽의 기운이 같이 있어요. 더위와 추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절기의 특징은 혼돈스럽다는 거죠. 적응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이렇게 덥거나 차라리 추우면은 적응이 쉬운데,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추워진다는 거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패턴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 더워지다가 계속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더위의 임계에 도달하면은 추위가 시작되고, 추위의 임계에 도달하면 다시 더위가 시작되고, 계속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게 자연이거든요, 자연. 자연은 항상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유한한 거죠. 그냥 그 때를 아는 거. 지금 이 계절의 어느 때인가 그 때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적응하면 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달리 유한하다는 거죠.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을 거쳐가지고 이 정신 문명의 시대를, 이거를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문화의 시대. 그러니까 제가 읽는 이 큰 그림은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라는 것은 이 극복의 개념이 있고요. 극복, 기존의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극복의 개념이 있고, 시간적인 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모던의 뒤이면서도 모던을 극복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혼돈이에요. 이건 혼돈. 제가 혼돈의 시대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포스트 모던을 그렇게 쓰면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혼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혼돈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자연에서의 혼돈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어떤 질서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있잖아요. 기존의 질서가
혼돈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질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질서가 혼돈으로 가지 못하고 이것이 도태가 될 때,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이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에, 시대적인 변화에 둔감하고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혼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보가 이루어지거든요, 진보. 이 진보가 이루어지려면은 혼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 우파,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들이 있고, 그거를 혼돈의 상태, 이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혼돈의 상태로 진보하고자 하는 좌파 세력이 있죠, 좌파. 근데 이 혼돈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혼돈이 일어나면은 이 혼돈이 파멸로 이어져요, 파멸로 나갑니다, 파멸. 그래서 이 파멸로 나가지 않고 새로운 질서. 자, 여기서 계속 가면 파멸이 돼요. 여기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질서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거. 이 역할이 다시 우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꾸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이 도태가 되는 거예요. 고정된 우파, 유동적이지 못하고 고정된 우파를 우빠라고 그러죠. 뭐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혼돈을 극으로 몰고 가가지고 파멸로 이르는, 이건 이제 좌파가 이제 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파와 좌파는 우리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빠들이 되면은 이게 도태가 되든지 파멸이 되든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파는 우빠에 의해서 파멸이 되고, 좌파는 좌빠에 의해서 파멸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순환되지 못하고 고착이 되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이 순환의 주기가 있다. 우리는 그 주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준비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가 되고 우리는 사멸을 하게 될 것이다.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멸된 것처럼, 공룡이 뭐 힘이 없어서 사멸된 게 아니라 새로운 기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 우리의 그 변화의 양태를 보면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인류는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미학을 말하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물질 문명입니다. 여기는 이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이 이성 중심의 이 시대는 과학이 메인 학문입니다. 과학이. 근데 이 감성과 직관이 중시되는 정신 문명 시대에는 이 감성의 학문인 이 미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이성과 감성은 인간의 양 다리와 같아요. 한 다리를 축으로 다음 다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성을 축으로 감성이 나가고, 감성을 축으로 이성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 걸음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다리가 길고 한 다리가 짧으면은 이거는 불구가 돼요. 지금 우리는 불구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정신적인 이 황폐화, 이게 불구의 증상이거든요. 우울증과 자살률의 증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적인 바이러스, 어떤 불구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것인가? 예? 그 병에 따른 치료
쟤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감성적인 이 부분이 결핍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불구가 된 거거든요. 이 이성적인 과학이 발달해 있고 이게 결핍돼 있다.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죠. 우리 몸의 그 양 다리의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요. 이게 굉장히 이 척추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모든 병의 원인이 돼요. 그것이. 근데 지금은 이 두 다리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질병이 아주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단지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병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포스트 모던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동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철학에서부터 이 시대 정신이 이제 각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철학에서 예술,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뭐 정치, 학문, 이런 순서로 우리 삶에 침투를 해 들어와요. 우리가 철학이나 예술에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우리 경제나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 다음에 뭐가 올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 그 자체를 모른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건데, 계절은 겨울이 됐는데 나는 여름옷 입고 있다. 이건 곤란하죠. 이 적응이 못 돼서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변화의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티가 안 났는데, 지금은 환절기잖아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요. 이 시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겨울에 얼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고 어떻게 버팁니까? 겨울에. 난로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대적인 가을이고 환절기를 겪고 있고 정신분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거기서 오는 그 혼돈이에요. 혼돈. 양가적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제 혼돈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문명이 중시되는 문화의 시대가 열린다. 문화. 사람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이 문화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문화의 시대를 위해서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겨울이 되면 겨울옷을 준비하고 난방기구를 준비해야 되듯이 문화의 시대에는 이 감성의 학문인 이 미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학. 그래서 이 미학이 저는 앞으로 모든 학문의 기본이 돼야 된다. 예. 이 과학과 거의 같은 비중이 돼야 돼요. 과학과 같은 비중. 왜냐하면 왼발 오른발이니까. 특히 지금은 거의 과학 중심으로 교육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학문하면 과학적인 보편성을 다 추구하잖아요. 어떤 차이성, 특수성, 이 부분이 다 빠져버린 거죠. 거기서 오는 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 이 포스트 모던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철학에서 포스트 모던, 간단하게 일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철학에서의 포스트 모던은 차별에서 차이로. 차별이라는 거는요,
이 형이상학 철학이 만들어 놓은 그 이분법,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이데아와 현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이데아는 진짜, 현상은 가짜, 이 우열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차별 관계로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설정해 왔다는 거죠. 이성과 감성도 이 비교할 수 없는 걸 자꾸 차별의 논리로 해놨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이. 그래서 그런 그 차별의 논리를 차이로 바꿔놓는 거. 이것이 포스트 모던 철학이다. 차이는, 여기는 우열이 없어요. 다른 거죠. 그냥 다른 거.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별은 이제 우열을 설정하는 것이고, 차이는 평등한 거죠. 다르기 때문에 평등한 거고. 모든 포스트 모던 사상은 차별을 차이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술에서는 자율성, 모더니즘의 그 자율성이 타율성으로 혹은 혼성으로. 모더니즘에서는 아주 순수성과 자율성을 추구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어떤 순수한 미술만의 어떤 그 자율적 순수성, 이것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우리 삶이나 다른 영역, 사회나 모든 영역이 다 예술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던 예술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에서는 어떤 사용 가치에서 기호 가치로. 과거에는 그 생산의 방식이 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사용 가치,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소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기호 가치라는 거는 어떤 상품이 나의 어떤 계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호적 신분. 내가 어떤 고급 핸드백이나 명품 핸드백이나 고급 차를 타고 다녔을 때 거기서 오는 나의 그 신분이, 그것이 나의 신분을 기호적으로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은 어떤 나한테 그것이 사용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기호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죠. 뭐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비가 기호 가치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글로벌리즘에서 탈식민주의 또는 뭐 신민족주의로 나가고 있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어떤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죠. 모던 시대에 그런 그 과학적인 합리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것이 글로벌리즘인데, 그게 어떤 또 새로운 식민화, 이 뭐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새로운 식민화가 문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는 제3세계의 움직임, 이게 이제 식민주의고요. 또 요즘은 이 강대국조차도 어떤 자국의 이익, 보호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글로벌리즘 이후에 지금 요즘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정치에서 일어나는 지금 포스트 모던 운동이고. 그 다음에 학문에서는 뭐 제가 책에는 이 부분이 빠졌는데,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고전역학이라는 것은 뭐 뉴턴 이후에 어떤 그 근대 물리학을 이루었던 어떤 그 절대적 세계를 다룬 거라면은, 오늘날의 그 양자역학, 이라는 것은 어떤 미시세계,
어떤 측정할 수 없는 그 미시세계의 그런 파동의 원리라든지 어떤 확률로서만 규정이 가능한 그런 어떤 수학의 그런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한 복잡계의 이론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대성, 복잡성, 미시성, 뭐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과학계도요, 엄청 그냥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과학은. 바로 지금 정신세계로 이어지고 있죠,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모든 이 시대적 흐름이 지금 요 모던 시대부터 포스트 모던을 거쳐가지고 지금 정신문명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읽어야 되고, 과거에 이 모던 시대를 지배했던 추동 세력은 서양이었어요. 왜? 서양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해 있고, 동양은 감성이 발달해 있지만 서양은 이성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중심의 어떤 문화가 지배를 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 서양이 지배를 잡기 이전에는 동양이 정신세계를 꽃피웠죠, 동양에. 동양 철학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이건 깊이에요. 엄청난 철학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동양 철학과 아주 비슷해졌어요. 뭐 데리다의 해체주의라든지, 뭐 들레즈의 유목주의라든지, 뭐 그런 철학들을 보면은요, 이 동양의 노장 사상이나 뭐 불교 사상이나 동양 사상과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죠. 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조금 더 오면은 여기 동양 사상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패턴으로 보면은 엄청난 기회가 도달하고 있다. 엄청난 기회가, 이 큰 흐름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동양 중에서도 가장 감성적인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감성이 가장 발달해 있어요. 뭐 음식 문화나, 뭐 예술 문화나, 모든 분야에서 다 그것이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케이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림도 없던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계절이 바뀌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시대적인 우리 한국의 정체성과 이 시대의 정신이 만나는 그 접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K컬처다. 그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의 시대의 특징을 이 정신문명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여기서는 자본이에요. 자본. 누가 자본을 많이 축적하느냐가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자본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부자도 자살하고 그래요. 명예?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대통령부터 우리는 자살하잖아요. 이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걸 추구하는 시대가 문화의 시대인데, 그래서 누가 이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경제도 여기에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가 중심이 돼서 문화를 이렇게 도와줬지만, 지금은 문화가 경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좋은 콘텐츠, 인간한테 행복을 주는 콘텐츠가 어떤 기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걸 제가 이 책에서 문화종족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화종족주의. 문화종족.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종족이라는 거는 과거처럼 혈연이나
어떤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 국가 간의 이동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 같이 살면서 뭐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종족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SNS와 뭐 유튜브 뭐 또 뭐 인터넷의 발달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구석구석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이거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변화고, 환경의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은 그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족. 과거처럼 혈연에 따른 종족이 아니라 행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종족이 만들어진다. 그 대표적인 게 아미죠, 아미. 비틀즈도 뭐 그렇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는 1960년대, 70년대 그 시대에는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어요. 공연 한번 보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문화 종족. 그러려면은 이 문화라는 거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이. 과학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지만, 미학은 차이를 추구해야 돼. 차이. 감성적 차이. 이 감성적 차이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다운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공유하는, 그래서 얼마나 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느냐가 새로운 어떤 그 종족 개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가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한테는 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반성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1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러면 미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진선미라는 거는요, 이 도표를 하나 또 그려드릴게요. 이 책에는 이 도표가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자, 책에는 이 도표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진선미가 인간의 본성의 삼위일체다. 이게 이제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로부터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몸의 몸. 이 몸을 이제 땅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이 하늘과 땅이 합쳐진 존재예요. 이게 천지인 사상입니다. 하늘이 본성을 이루고 우리의 몸이 땅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에 내재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떠한 매뉴얼도 없이 태어나요. 뭐 인간이 만든 제품은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딱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 매뉴얼이 없다면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든 건데,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 우리 본성에 태어날 때 딱 그게 장착이 돼가지고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진선미라고 그런다. 진선미. 기본적인 세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컴퓨터 사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그게 있어야 작동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선미의 관계가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 가지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뭐 삼위일체가 될 필요가 없겠죠. 이위일체가 돼야 되는 건데, 굳이 삼위일체로 본성이 깔려 있다는 거는, 이 인간 본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진선미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도 진이 1등, 선이 2등, 미가 3등이잖아요. 이거는 플라톤의 그 철학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진선미를 진, 선, 미 이런 식으로 진선미를 이런 식으로 미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이 선이고 그 다음 진이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그냥 철학의 일부인 것이지 미가 독립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걸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진끼리 비교, 얼마나 진리에 가깝냐는 건 진은 진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은 선끼리, 누가 더 양심적이냐, 이걸 비교할 수 있죠. 미는 누가 더 감성적이냐, 미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진과 선과 미를 비교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자꾸 우열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서양의 형이상학 철학이 이런 짓들을 그동안 저질러 왔다는 얘기죠. 그게 물질명명 시대에는 그게 맥혔는데 요즘에는 그게 맥히질 않는 거예요. 그걸 다 해체시키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 칸트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던 거를, 진선미의 관계를, 이거를 각각의 이 진선미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진선미를 이렇게 각각 찢어놓기 때문에 이건 과학과 이건 도덕과 미는 예술이 이 분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에요. 칸트에 의해 가지고 모더니즘에서 과학과 도덕과 예술이 분화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설정한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이걸 칸트가 이렇게 찢어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삼위일체로. 자, 저는 여기서는 제가 잠시 선생이지만 또 저희 집에서는 뭐 남편이고 또 아빠고 그런 거죠. 다 하나의 나예요. 하나의 내가 선생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역할은 셋이지만 하나의 나죠. 이게 삼위일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선생과 아빠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선생은 선생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건데 선생과 아빠를 누가 더 낫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비교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서양 철학의 그 잘못된 역사를 기술을 하면서 칸트의 업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그 삼일체의 관계로 이 진선미를 보고자 했다는 거죠. 인간 본성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깔려져 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암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어떤 지식이죠. 지성을 통해서 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안 깔리는 사람은 이 지적인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죠. 누구나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이라는 거는 삶.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도덕적인 도덕,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들, 그걸 알게 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사회는 개판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미라는 거는 이거는 희망. 우리가 어떤 세계를 희망할 것인가. 이거는 감성적인 거죠. 감성. 그래서 칸트는 이 세 가지의 책을 썼는데 이 삶에 관한 것이 이제 순수 이성이고 삶에 관한 그런 이성이 실천 이성이다. 실천 이성이고 그다음 미에 관한 이성이 이것이 판단력이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비판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눴다. 그 얘기 나눴다. 이게 막 섞여 있는 거를 이렇게 각각 따로 나눴다 하는 거예요. 범주화했다. 그걸 비판이라고 그럽니다. 비판. 그러니까 진의 역할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진의 역할은. 왜냐하면 이거는 관찰에 의해서, 시각적인 관찰에 의해서 어떤 인과 법칙을 찾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 예지계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신이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만, 수학이나 과학만 가능하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한계를 딱 정해준 거예요. 이 비판한 겁니다. 이것이. 그럼 삶을 위한 거는, 이 선의지. 여기는 의지다, 의지. 선의지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죠, 양심. 인간한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명령을 들어야 된다.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죠, 정언 명령. 정언 명령을 들어야 된다.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가 세운 이 양심의 명령.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게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 다리를 칸트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순수 이성, 이 실천 이성, 양 다리를 만든 다음에 몸이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 판단력이에요. 몸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희망. 이 다리를 향해 써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균형 있게 두 다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인가. 실천적으로. 이것이 미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빠져버리면 이 삶이 엉망이 되게 돼 있거든요. 진이 없으면은 우리가 문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선이 없으면은 이거는 사회가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 없으면 이 둘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진은 영어로 쓰면 it과 관련된 it. 3인칭. 그 다음에 선은 2인칭,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느냐. 도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느냐 문제. 미는 I, 나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꿈을 실현하느냐. 이 세 개가 다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결핍을 느끼고 공고함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신호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뭐냐고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기능을 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서는 없지만 우리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장착시켜 놓고 이걸 안 쓰면은 뭔가
그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이 미의 결핍에서 오는 신호가 가장 강력해요. 왜? 자기를 못 찾았으니까. 어? 주로 3인칭, 이트, 보편적인 것만 우리는 추구해 왔잖아요. 보편적인 과학적인 것만 우리가 합리성을 부여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냐, 도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건설하고자 했잖아요. 뭐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거는 가장 안 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 진선미를 이 도표로 그려보면 진, 선, 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여기서 오는 이런 괴로움이 지금 우울증과 자살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자꾸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나를 우리는 잃어버린 사회를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자아실현이라고 그러는데, 자아실현. 자아실현과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 자식을 위한 삶, 회사를 위한 삶, 국가를 위한 삶. 그런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 자기를 채워서 가족이 내 밥그릇을 채워가지고 넘쳐서 이것이 자기 가족에게 흘러가고, 자기 민족에게 흘러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채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어 있는데, 남을 자꾸 퍼주려고 하니까, 본전 생각 나는 거죠. 본전 생각. 하나 주고 둘 받으려고 하는 거고, 나를 채우면은 저절로 이게 넘치게 돼 있어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상이지만,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나를 채웠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남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채워졌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비워져 있는데 남을 퍼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를 주고 열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내가 차서 넘치는 거는 전혀 본전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의로서 남을 돕는다. 이렇게 될 때. 노자가 무의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나를 채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그걸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게 안 채워진 상태에서 자꾸 선을 요구하고, 어떤 진리를 요구하고,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먼저 나를 만족시킬 때, 나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찾아서 나를 충족하다 보면은 저절로 남을 위한 삶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자기 실현이 자기 초월로 가는 거죠. 자기 초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걸 빼고 뭐 이걸 하려고 자꾸 덤벼들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자기 빛깔, 제 빛깔을 찾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이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계는 각각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 똑같은데 무슨 조화가 필요해요. 갈등만 있어요. 똑같으면 갈등만 있어요. 서로 달라야, 서로 없는 걸 갖고 있을 때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적이 높으면은 의대부터 다 가죠? 자기 개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는 학과, 수능으로 가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인생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평생 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우리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내가 편안해야 주변이 편한 거라고요. 내가 힘든데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는 것이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우리 종교를 위해서, 종파를 위해서, 이게 가장 위험한 얘기고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생긴다고요. 그런 명분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명분이. 그럴 시간에 자기를 채우라는 거죠. 자기를 채우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내가 넘치면은 저절로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저 2장에서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불균형의 진선미의 불균형의 상태를 이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미학이 요청이 되고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파멸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지면. 그리고 이 미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칸트의 말에 의하면은 반성적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성적 판단. 규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규정적은 이 진이 어떤 그 정의를 내려놓은 규범들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미적인 본능은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규범이 내가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다 보면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거를 내가 판단해야 될 때. 예? 그때 어떤 판단을 내야 되느냐. 이 미적인 판단. 우리 그 본성에 이 미적인 본성이 있어가지고 반성적으로, 반성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판단이에요. 어떤 규범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혜죠, 지혜. 내가 안 배운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배운 거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안에서 나올 때 창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규범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주체적으로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창조적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이고, 그런 감정이 창조적인 감정이고, 그런 뭘 만들면 창조적인 물건이 되는 거죠. 창조적인 작품이 되고. 주체적으로 내가 내리는 어떤 그 판단. 누구의 것도 참조하지 않고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규범들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의 나한테 당면한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응용해야 되는 건데, 뭐 과거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과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그게 안 풀린다는 거죠. 문제는 항상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암기한 공식으로 그걸 풀라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미적 본성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던져요. 이 본성에 대한 내 안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데 왜 그걸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없는 줄 알고 계속 다른 데서 답을 찾죠. 자기 안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럼. 아니, 이걸 사용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게 다 내장되어 있는데, 아주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선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 과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이거를 활용을 하라는 거죠. 활용을 하라. 그래서 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설명서 없이 이 프로그램을 내장해 놓고 이거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 하는 건데, 이걸 안 쓸 때 우리를 하여금 고통을 주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써야 그걸 쾌감이 느껴지게. 그래서 이 미적인 길을 가는 것은 쾌감을 따라가는 겁니다. 쾌감. 쾌냐 불쾌냐. 이 진은 진짜냐 가짜냐, 선은 옳냐 그르냐, 이거는 쾌감이냐 불쾌감이냐 가지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 길을 벗어나면은 고통으로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무 데나 막 가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칸트가 그 진선미를 나눠 놓은 것의 그 의미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 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그 필요한 어떤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파악할,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한테 부족한 거는 어떤 획일화로부터 비롯된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획일화된 그런 개인들을 되찾게 하는, 나를 찾아가는 학문으로서의 그 미학, 이것을 제 2장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